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332페이지 피고인의 진술 거부권입니다. 일단 의의는 수사 절차나 또는 공판 절차에서 불리한 증거를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뭐죠? 피고인의 진술 거부권인데, 시작하기 전에 주의할 점 뭐냐면, 증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진술 거부권이 없다는 점이죠. 예외적으로 가족 등의 범죄의 경우에는 증인에게 증언 거부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있어요.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증인에게는 진술 거부권이 없고요. 누구한테요? 피고인, 피의자에게 진술 거부권이 인정된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래는 영미법에서 시작된다는 정도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고, 근거는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고요. 또 형사소송법에도 피의자, 피고인에 대해서 따로따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4번 진술 거부권의 내용입니다. 일단 주체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의자, 다시 말하면 피고인, 피의자에게 진술 거부권이 인정이 되고요. 만약에 법인이 피고라면 대표자에게도 진술 거부권이 인정이 되고요. 물론 외국인에게도 진술 거부권이 인정되겠죠. 주의하실 것은 원칙적으로 증언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2번 진술 거부권의 범위에 가지고 첫째, 진술 강요가 금지가 됩니다. 그죠? 그럼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이 진술이 뭐냐? 그래가지고 1번 진술의 개념이 나왔는데, 일단 언어 등으로 표출한다. 그죠? 다시 말하면 말로 하든 또 서면으로 하든 구두로 하든 결국 뭐예요? 정신작용을 외부로 표출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진술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신체를 측정하거나 사진을 촬영하거나 지문을 찍거나 이런 것들은 정신작용 외부로 표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가 아닌 거죠? 진술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피의자가 진술 못하겠다, 말 안 하겠다는 건 가능해요. 그렇지만 지문 채취 못하겠다 또는 내 키 몸무게 재는 거 거부하겠다, 이런 건 뭐죠? 인정되지 않는 거죠. 자, 문제가 되는 것이 우측에 나와 있죠. 구체적인 예 가지고 A번 거짓말 탐지기. 자, 일단 거짓말 탐지기를 쓸 수 있느냐, 이 문제인데, 일단 우리 실무자 어떻습니까? 동의가 있어야지만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수사기관에서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하려고 할 때 나 사용 못하겠다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죠? 거부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 뭐로 포함시키고 있는 거예요? 진술로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B번 마치 분석, 이런 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치해가지고 분석한다 또는 우리가 체면 걸어서 분석한다, 이런 건 어떻게 허용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C번 음주 측정 거부가 이것이 진술 거부냐,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정신작용을 외부로 표출하는 것이 뭐예요? 진술인 것이지, 음주를 측정하거나 음주 측정하기 위해서 피를 뽑는 것은 결국 뭐예요? 진술이 아니기 때문에 진술 거부권의 일환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번 진술의 범위입니다. 1번 형사절 책임과 관련된 진술에 한정되는지 여부. 다시 말하면 진술 거부권이 형사 절차에서만 요구되고 다른 절차, 예를 들어서 세금에 관한 조사를 받고 있다, 행정 절차에서도 인정이 되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헌법재판소 판례죠, 진술 거부권은 형사 절차뿐만 아니라 행정 절차에서 인정되는 거죠. 따라서 세무서에서 세무조사가 나왔는데 나 진술 못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술 거부할 수 있는 거고요. 또 국회에서 국정조사하는 과정에서 나 진술 못하겠다, 진술을 할 수 있는 거죠? 거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TV에서 청문회 같은 거 할 때 보면 코미디 나오죠. 진술 거부권 행사하겠다고 해서 암수리 안 하는 경우가 나오는데, 그것도 인정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 이익 진술이 포함되는지 여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헌법에서는 불리한 진술이 강요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역으로 말하면 유리한 진술에 대해서는 강요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형소법에서는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따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불리하든 유리하든 진술을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예를 들어 가지고 수사기관이 가만 보니까 요거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 사람한테 유리할 것 같아요. 근데 이 바보가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요. 때려가 이 자식아, 거부하지 마 해가지고 강요할 수 있느냐?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유리하든 불리하든 진술이 뭐 될 수 없습니까? 강요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인정신문과 진술거부권 이렇게 나와야겠죠. 자, 이게 뭐냐면 재판을 하게 되면 인정신문을 먼저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피고가 맞는지 공소장에 나와 있는 사실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절차, 인정신문을 먼저 하고 나중에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본격적인 뭐죠? 재판을 진행하게 되는데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면 자, 피고 누굽니까? 안영찬입니다. 뭐 이런 인정신문을 하고 나서 재판장이 뭐죠?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인정신문에 대해서는 진술거부권 인정되지 않느냐에 대해서 학설에 논란이 있었는데 넘겨보시면 맨 위에 나오는데 형사법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장은 인정신문하기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요. 따라서 이제는 인정신문에 대해서도 나 진술 못하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범죄 저질렀습니까? 이때부터 말하는 게 아니라 안영찬 맞나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진술 거부합니다 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가능하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번 진술 거부권의 고지입니다. 1번 사전에 고지해야 되겠죠. 따라서 만약에 피의자라면 수사 전에 어떻게 해요? 고지하고 피고인이라면 뭐죠? 공판을 시작하기 전에 뭐죠? 미리 사전에 공지해야 되고요. 고지 방법은 1번 해가지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명시적으로 고지해야 되고요. 2번 그러면 진술 받을 때마다 일일이 새롭게 이 사실을 고지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연결되는 수사 과정이 있다면 한 번만 고지하면 되는 거죠. 다만 만약에 중간에 중단됐고 중단된 시간의 경과가 있었다면 그때는 뭐죠? 새롭게 고지를 해줘야 되고요. 3번 해가지고 재판 절차에서도 재판을 시작할 때 모두 절차란 말 시작이란 말이죠. 맨 처음에 한번 고지하면 돼요. 다만 그 공판 절차가 중단이 되고 나중에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뭐죠? 진술고지권을 새롭게 다시 고지해 줘야 됩니다. 3번 고지의 내용이죠. 1번 피의자의 경우 피의자에게 뭘 고지해 줘야 되느냐? 그죠? 과거에는 그냥 뭐 대충 나왔으니까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대충 그냥 든 많은 든 상관없이 그냥 뭐 진술 거부권이 있고 변호인이라고 이렇게 우물거리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형사법에 뭐죠? 명문으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A번 이렇게 반드시 어떻게 외워가지고 진술하는 겁니다. 고지하는 거죠.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질문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부를 다 거부할 수도 있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불리한 게 있으면 어떻게 그때 거부할 수 있고 개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도 뭘 해야 돼요? 고지를 해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보통 이제 언론에 보도될 때 저 인간 진술 거부하고 있다 그러면 아이고 자식 지가 뭐 나쁜 놈이니까 그러겠지 막아가지고 뭐죠? 불이익하게 놈이 범죄자를 간주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건 법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불이익이 없다는 사실을 뭐죠? 고지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만약에 진술 거부권을 포기하고 진술했다면 다시 말하면 진술을 행한 경우에는 그것이 유죄 증거로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뭐죠? 기재해 줘야 되고요. 마지막에 보시면 이런 진술 거부권이 있다는 사실이 고지받았는지 또는 변호인에게 조력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줬는지에 대해서 피해자의 답변을 반드시 듣고 그 사실을 뭐죠? 기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 안 받아보셨겠지만 조서 작성하면 이제 어떻게 후반부에 가지고 자 진술 거부권을 고지 받으셨습니까? 예. 그럼 예. 그다음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 받으셨습니까? 예. 그래서 예 해가지고 반드시 예라는 사실을 뭐 하더라고요?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핵심 판례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런 얘기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 진술 거부권은 피의자에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또 누구한테 인정이 되냐면 피고인에게 인정되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는 상태에서 수집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거죠. 뒤에 또 나옵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유죄 증거로 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사자인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문제인 거죠. 그럼 내사자는 진술 거부권을 고지해줄 의무가 없잖아요. 따라서 내사자인 단계에서 고지하지 않고 증거를 수집했다 하더라도 이 내사자에게는 증거 능력,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떠나가지고 내사자에게는 진술 거부권에 대한 뭐가 없는 거죠? 고지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증거 능력이 인정돼야 된다는 판례입니다. 한번 큰 타이틀을 볼까요? 진술 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가 인정되는 시기 및 피의자의 지위가 있지 아니한 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내사자겠죠. 에게 진술 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은 경우 진술의 증거 능력 유무에서 적극이란 말은 증거 능력이 먼저 인정된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피의자 피고인의 경우에는 진술 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은 상태에 수집된 증거는 유죄 증거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증거 능력이 부정이 돼요. 그렇지만 내사자 등에게는 진술 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뭐가요?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박스 밑에 2번 피고인의 경우가 나와 있는데 대동소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4번 불고지에 대한 효과요. 1. 피의자에 대한 불고지. 피의자에게 고지를 안 했다면 수집된 증거의 증거 능력이 뭐가 돼요? 부정이 됩니다. 따라서 유죄 증거로 삼을 수가 없고요. 2번 재판장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 거부권의 불고지. 이건 누구죠? 피고인이죠. 피고인에 대해서는 누가 고지해줘요? 재판장이. 안 했다면 수집된 증거는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자백 등을 이유로 처벌할 수가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냥 넘겨보시면 4번 진술 거부권의 포기라는 말이 나와요. 자,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런 얘기죠. 자, 우리가 진술 거부권을 포기할 수가 있느냐. 그럼 이게 뭐냐면 보통 어떻게 되냐면 나 진술 거부권 포기합니다 이러면서 이 사람을 뭐예요? 증인석에 앉혀가지고 증인으로서 신문할 수가 있느냐 이 문제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지금 피의자 피고인은 뭐가 있어요? 진술 거부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자 당신 피고인석에 앉아있지 말고 증인석으로 오세요 해가지고 증인 선서를 시킨 후에 증인으로서 신문할 수 있느냐. 이것이 만약에 허용이 된다면 결과적으로 실질적으로 뭐가요? 진술 거부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되잖아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아까 우리가 진술 거부권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진술한다. 그것도 포기인가요? 그거는 포기가 아니라 진술 거부권을 뭐 하지 않는 거냐면 행사하지 않는 것과 차이점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진술 거부권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면서 진술하는 것은 고지를 받고 진술하는 것은 그것은 진술 거부권의 포기가 아니라 진술 거부권을 뭐 하지 않는 거예요? 행사하지 않는 것이니까 그것은 뭐예요? 적법하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다만 진술 거부권 자체를 포기시키는 것은 뭐죠?
허용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2번 문제되는 경우에서 1번 증인의 증인 적격 나와 있는데, 다시 말하면 피고인을 증인석에 앉혀놓고 증인으로서 신문할 수 있느냐? 이거는 어떻게 해요? 안 된다. 왜냐하면 진술 거부권을 포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니까요. 2번 법률상 기록 보고 의무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진술 거부권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행정관청의 공무원이 일정한 행정법규를 이유로 기재하거나 보고하거나 신고한 것을 의무로 부과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도 진술 거부권의 침해냐? 진술 거부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교통사고 신고 의무의 유연성인 거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만약에 제가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었어요. 근데 만약에 신고하지 않고 그 자리를 벗어나면 우리 흔히 말하는 뺑소니로 뭐 하게 돼요? 처벌하게 되죠. 그럼 실질적으로 저는 교통사고가 났으면 그 사실을 경찰서에 뭐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신고할 의무가 있는 거죠. 이게 가만 보면은 범죄자에게 자수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죠? 그럼 이게 신고해야 될 의무를 뭐로 이해할 수 있어요? 자수할 의무로 이해한다면 이것도 일종의 뭐로 볼 수 있습니까? 진술 거부권의 침해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죠?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뭐예요? 진술 거부권의 침해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석하냐면 이러한 신고 의무를 규정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그 다친 사람, 피해자를 뭐 하기 위해서요? 구조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진술 거부권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뭐가 아닙니까? 위헌이 아니고 진술 거부권 침해가 아니란 취지니까 좀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핵심 판례는 위에 나와 있는 법률상 기록 보고 의무는 뭐죠? 진술 거부권과 상관이 없다는 판례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우측에 진술 거부권의 효과입니다. 1번 진술 거부권을 침해한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백 등을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증거 능력이 배제가 되고요. 2번 진술 거부권 행사의 효과에 가지고 1번 피고인에게 불리한 심증 형성이 금지됩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죠? 자, 이런 얘기죠. 당신이 사람을 죽였어? 재판장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진술을 거부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판사가 이 자식 지가 죽였으니까 거부하네. 이렇게 불리하게 뭐죠? 간접 증거로 삼거나 불리하게 예단을 형성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심증, 마음속의 증거로서 형성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진술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얘는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고 안 저질 수도 있다는 뭐죠? 그 상태가 뭐죠?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피고인의 불리한 심증 형성이 뭐가 돼요? 금지가 됩니다. 자,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면 판사 입장에서는 진술 거부하면 아주 괘씸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판사라는 직업이 가장 행피할까요? 솔직히 여러분들 누구를 심판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고요. 그 심판에 될 일이 뭐 한 달에 뭐죠? 수십 건씩 벌어진다면 이건 뭐죠? 자기 적성 안 맞으면 이거 환장하는 겁니다. 그 과거에 판사분이 한번 자살하신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땐 그래요. 야, 사법시험 부장판사인데 사법시험도 합격하시고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뭐죠? 부장판사까지 된 분이 뭐가 아쉬워서 자살하는 이야기죠. 그분이 유언장에 뭐라 썼냐면 나는 사회의 쓰레기 하치장인 것 같다. 무슨 말입니까? 그 양반은 맨날 뭐요? 강간한 놈, 살인한 놈 이런 사람들만 계속 상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직업적으로 그거를 계속 상대해야 된다는 건 뭐예요?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또 이게 매달 이게 사건이 배당되는 양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직무 강도도 엄청나게 높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업무로서 이게 마음에 안 든 데다가 직무 강도 높고 내가 왜 사는가 싶고 그래서 그 양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자살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판사는요, 진짜로 재판에 방해하는 사람 나오면 빨리 끝내야 되거든. 끝내야 자기도 뭐죠? 퇴근하고, 끝내야 뭐죠? 다른 사건 하는데 아주 때려 죽이기 쉽게 미워요. 제 친구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진술 거부하면 아주 얄미운 거죠, 자식 저거. 아우, 저 미친놈 저거 가지고, 그죠? 이럴 때 얄미우니까 가중처벌해야지 양형에 고려할 수 있느냐, 이 문제인데 고려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진술을 거부했다 그래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주면 안 되고요. 또 진술을 거부했다 그래서 더 가중처벌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대원칙이에요. 다만 우리 판례가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핵심 판례 진한색 보시면 형사 절차에서 피고인이 범죄 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인데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세 번째 줄 보시면 태도나 행위가 피고인에게 보장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에는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별로 마음에 드는 판결은 아닌데, 그래서 다시 말하면 진술 거부했다는 이유로 가중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객관적이고도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범죄 사실을 숨기는 것을 평가된다면 그때는 뭐죠? 양형에 참작할 수 있다, 가중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옵니까? 제6항 당사자 능력과 소송 능력이 나와요. 일단 당사자 능력이라는 말은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피고인이 될 수가 있느냐, 이게 뭐죠? 당사자 능력이라고 하고요. 서술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그죠? 중요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당사자 능력이 있는 자, 이거죠. 일반적인 경우는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당사자 능력이 있는 거죠. 따라서 누가 당사자 능력이 있느냐? 첫째 1번 자연인은 뭐죠? 당사자 능력이 있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태아나 사망자에게는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민법 3조가 사람은 출생한 때부터 사망한 때까지 권리 능력이 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출생한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만 사람인 거예요. 그럼 출생 전에 태아는 뭐가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법적으로 뭐로 평가되냐면 엄마 신체의 일부로 평가되는 거죠. 따라서 태아는 당연히 뭐가 없습니까? 당사자 능력이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사망하게 되면 시신은 뭐가 되냐면 법적으로 물건이 됩니다. 물건, 그죠? 사람이 아닌 물건이겠죠? 물건이. 따라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시신도 뭐가 없는 거죠? 당사자 능력이 없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이런 사람에게는 뭘요?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 2번 법인 기타 단체 가지고 A번. 자, 일단 법인은 기타 단체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법인이 사람을 죽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행위를 한 대표자나 뭐 직원을 처벌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법인에게 재산형 등 벌금형 등을 뭐 할 수 있어요? 부과할 수 있는데 그때는 이 법인에게도 뭐가 인정되는 거죠?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그 최근에 문제되는 건 뭐죠? 폭스바겐 자동차가 뭐죠? 그 연비를 조작했다 그러나요?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 폭스바겐 그 법인 자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느냐? 요게 또 어떻게 해요? 변론으로 하고 만약에 그 사람에게 우리는 아니고 미국의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가 100만 원을 손해봤는데 100만 원만 손해받는 것이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징벌적으로
10배, 100배를 받을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변호사가 피해자를 대리해가지고 미국 법원에다가 소송을 지겠거든요. 그럼 당연히 그때 법인은 뭐죠? 소송의 당사자 능력이 인정이 되겠죠. 그렇지만 B번해가지고 나와 있는 내용은 뭐예요? 만약에 법인을 처벌할 수가 없는 경우 이때도 당사자 능력이 인정이 되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뭐 학설이 나와 있는데 밑에 보시면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는 견해도 있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어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정이 된다면 무죄 판결을 하고 부정된다면 그죠? 부정된다면 결국 뭐죠? 재판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때는 뭐죠?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린다. 그럼 결과적으로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뭐 할 수 없어요? 처벌할 수가 없는 거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따라 우리는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법인이나 기타 단체는 법인 기타 단체를 처벌하는 경우에만 뭐가 인정이 됩니까?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끝이죠. 그 다음 우측에 3번 당사자 능력의 소멸입니다. 1번 자연인은 사망하게 되면 물건, 시신이 되니까 당사자 능력이 소멸될 거고요. 2번 법인인데 자, 법인은 뭐냐면 법인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립 등기라면 권리 능력이 가져요. 다시 말하면 뭐가 돼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해산 결의를 하고 해산 등기를 해도 이 법인은 권리 능력이 소멸되지 않아요. 또 청산 절차를 거쳐서 청산에 관한 종결 등기를 했더라도 이 법인은 권리 능력이 소멸되지 않고요. 법인은 실질적으로 청산 사무를 끝내야 종결해야 이때부로써 권리 능력이 소멸된다라는 것이 우리 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법인을 처벌하는 경우에는 법인에게 뭐가 인정이 돼요? 당사자 능력이 인정이 되고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설립 등기된 때부터 실질적으로 청산 사무를 종료할 때까지 뭐가 인정됩니까? 당사자 능력이 인정이 되겠죠. 그래서 3번 동그랗게 2번 보시면 판례는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한 청산 사무가 종결되지 않았으므로 당사자 능력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한다고 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법인의 당사자 능력이 소멸되는 시점은 언제인 겁니까? 실질적으로 청산 사무를 종결해야지만 당사자 능력이 소멸되는 것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번 당사자 능력의 흠결의 효과입니다. 일단 2번 공소 제기 후 피고인이 뭐죠? 당사자 능력을 상실했다면 재판할 이유가 없죠.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리게 되고요. 3번 공소 제기 시부터 이미 이 사람에게 뭐죠? 당사자 능력이 없다면 그때는 뭐죠?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리면 되겠죠. 둘 다 어때요? 같아요. 다시 말하면 당사자 능력이 흠결된다면 법원은 뭐 하지 않습니까? 재판하지 않습니다. 뭐 하는 거죠?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린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2번에서 소송 능력입니다. 이 소송 능력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스스로가 의사를 결정해서 결정된 의사에 따라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뭐죠? 소송 능력이라고 해요. 따라서 민법상 무엇과 유사하냐면 의사 능력과 유사한 거죠. 그죠? 그럼 의사 능력을 좀 설명드릴게요. 의사 능력이라는 것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요. 이러한 의사 능력이 결여된 사람, 없는 사람을 의사 무능력자라고 하는데 의사 무능력자가 법률행위를 하면 그 사람 행위는 뭐가 되냐면 무효가 돼요. 그럼 의사 무능력자가 뭐가 있느냐? 가장 대표적인 자가 뭐죠? 수면 중인 자입니다. 자빠져 자고 있다면 그래도 사람인 건 명백하지만
스스로 뭐 할 수는 없어요? 의사를 결정할 수 없으니까 의사 무능력자가 되고요. 또 만취자, 그죠? 술을 이빠이 먹고 만취 상태에 빠져 있다면 이 사람도 사람인 건 명백하지만 만취 상태라면 의사를 결정할 수 없으니까 뭐로 평가돼요? 의사 무능력자로 평가가 되고요. 그다음 젖먹이 어린아이, 유아 이런 애들을 말하거든요. 근데 요 2번과 3번 기타 등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의사 무능력자 소송 능력에 관련돼서 머릿속에 누굴 떠올리냐면 잠자고 있는 사람을 떠올리시는 것이 아주 간명하게 이해하기 편해요. 자, 그럼 넘겨볼게요. 340페이지 오시면 이제 어떻게 해요? 구별 능력해서 제가 열심히 드리는 내용이 나왔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2번 소송 능력의 흠결. 1번 소송행위가 어떻게 해요? 무효가 된다. 그죠? 따라서 잠자고 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증언했다. 다 뭐가 돼요? 무효가 되겠죠. 2번 공판 절차의 정지와 공판 정찰 정지의 측에서 원칙 해가지고 만약에 이 사람이 소송 무능력 상태라면 예를 들어 가지고 잠을 자고 있거나 만취 상태라면 검사나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서 공판 절차를 뭐 하는 거죠? 정지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자빠야 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지. 뭐 깨우든지 그죠? 그 다음에 2번에서 예외에서 다만 정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A. 무죄 등의 재판할 경우. 이 인간이 자빠져 자고 있는데 어차피 판결 내릴 게 뭐예요? 무죄라면 굳이 깨울 필요 없는 거죠. 따라서 무죄 등을 재판할 때는 뭐 할 필요 없습니까? 정지할 필요가 없고요. B번 의사 무능력자의 소송행위에 대리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자 무슨 말이냐면 의사 능력이 없을 때는 누가요? 대리인이 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법정 대리인 등이 행위를 하고 있고 그때는 뭐죠? 정지하지 않아도 되고요. 네,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법인의 대표가 나와 있는데 만약에 법인이 피고인이라면 그때는 대표자가 하면 되고요. 정지할 필요 없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대표자가 없다면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서 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재판을 정지할 필요는 없는 거죠. 여기까지입니다. 그죠?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